안녕하십니까, 강영천입니다. 오늘 스쿠버 다이빙 이야기는 아스피린과 다이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아스피린은 사실은 40대 후반부터 혹은 50대에 들었으면 이것의 복용을 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 요즘처럼 식생활이 이렇게 기름지게 바뀌면서 많은 분들이 어떤 심장의 문제를 가지게 되고, 또 그것이 우리 머리에 어떤 중풍 같은 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경우에 따라서는 예방적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번 알았던 사람에게는 보조적인 치료제로 아스피린을 계속 복용을 합니다. 이런 분들이 다이빙을 해도 될까요? 이런 그 주제로 또한 이 아스피린을 먹는 분들이 감염병이 더 작게 걸린다고 하는 낭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존경하는 저희 다이빙계 후배이신 정상우 패디 코스 디렉터님께서 한번 전화를 주셔가지고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물어보신 적도 있습니다. 박사님, 다이빙하기 전에 아스피린 먹을까요? 이렇게요. 결론은 쓸데없는 짓 하지 마세요 였습니다. 아스피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사람이 아스피린을 예를 들어가 머리가 아프다든지 해서 한 번 먹는 경우는 그거는 이 주제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꾸준히 아스피린을 복용해야 되는 분들이 계세요. 이런 분들, 또 그것이 다이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이며 저희들이 그게 또 어떻게 대처를 하면 되는지를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 아스피린은 다른 말로 ASA, 아세틸 살리칠릭 애시드 이렇게 부릅니다. 그 윌로우, 즉 버드나무 있죠. 그것과 같은 어떤 나무들 속에 이 살리칠레이트라고 하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식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기원전 고대 수메르, 그 다음에 이집트 문헌 같은데 이런 게 많이 들어있는 식물들을 갈아서 어떤 떡처럼 만들어서 먹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약을 만들어서 그 기원전 400년에 히포크라테스가 그 기술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열이 날 때는 이 살리칠레이트가 많이 들어있는 어떤 식물을 차로 끓여서 마시면 해열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스피린이라고 하는 이것은 사실은 자연 식물로서 이미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그 독일에서, 그리고 미국 그 메이오 대학에 있는 그 의학 박물관에 갔을 때 제가 깜짝 놀랐던 것이, 이 현대의학이 만들어진 어떤 근본은 당연히 고대의학인데, 그 고대의학에 나와 있는 그 옛날에 먹었던 약들 중에요, 저희들 아직도 한방에서 쓰고 있는 진해, 해마, 이런 것들이 서양의학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뿌리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어떤 성분이 이런 도움을 주는가를 알아서 걔들을 집중적으로 어떤 합성을 하거나 추출해서 이제 조그마한 알약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현대의학의 어떤 기술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스피린 처음 만든 거는 1853년입니다. 이 사람이 찰스 프레드릭, 그 다음에 참 어렵네요. 게르하르트라는 사람이 그 살리칠릭 그
애시드와 소디움 아세틸 하고를 합쳐서 한 번 더 할게요. 소디움 살리칠레이트와 아세틸 클로라이드를 합성을 해서 이 아스피린이라는 약을 만들었습니다. 참, 이 약을 만든 것은 사실 현대의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아직도 이 해열 진통에 아스피린만한 약이 없습니다.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제약회사 중에 하나인 바이엘 아스피린,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었겠지요. 그러나 실제로 이렇게 좋은 약이 이렇게 싸게 나와 있는 것은 이 사람들의 덕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스피린을 어떨 때 먹느냐 하면요, 당연히 통증이 있을 때 먹고요, 사람들이 두통 있을 때, 그 다음에 열이 날 때 먹습니다. 염증이 있을 때 이 아스피린은 어떤 소염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런 효과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약국에 가셔가지고 아스피린 말고 아스피린보다 더 좋은 거 주세요라고 할 필요가 없으세요. 아스피린 그 자체만 해도 아직도 저희들한테 굉장히 효과가 있는 좋은 약으로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요즘 이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저를 포함해서 이런 사람들은 심장마비의 어떤 위험성이 있거나 중풍에 대한 걱정이 불가피한 경우에 아스피린을 양을 줄여서 매일 먹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하루 2번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떤 아스피린의 효과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과연 다이빙에 어떤 문제가 있을까? 아스피린을 꾸준히 먹는 분들은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하는 표현으로는 혈액이 묽어진다고 이야기하고요. 의학적으로는 혈액을 약간 이렇게 응고를 막아줍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크게 문제가 될 만큼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로 저희들이 현장에서 수술을 하고 할 때 아스피린을 꾸준히 먹는 분들은 수술하기 전에 최소 1주, 보통 2주 정도를 약을 중단을 시킵니다. 이것은 제가 다이빙과 두통이라는 제목으로 유튜브에 올려놓은 내용이 있으니까 한번 봐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아스피린을 계속 장기적으로 복용하는 그 문제만 해도 지금 제가 매우 의견이 분분하다고 하면서도 이 매우에는 삐딱하게 해서 아랫줄까지 끊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많은 의견을 조금씩 다르게 내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공식적인 아스피린 장기 복용에 대한 어떤 공식적인 내용은 1914년에 미국 FDA 식품의약국에서 1차적인 예방약으로는 글쎄요라고 했습니다. 즉, 뭐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그냥 특별히 어떤 그런 계통의 병을 앓은 적이 없는데 예방하기 위해서 아스피린을 먹는 것은 갸우뚱입니다. 그러나 어떤 심장이나 머리 쪽에 문제가 있었던 분,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이유로 위험군에 속한다고 판단되는 분들에게 그 약을 구합니다. 즉, 제가 다 안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예방 Preventive Service니까 예방 봉사 태스크포스에서 50세 이상의 고위험군에게는 주치의하고 상의해서 아스피린의 복용을 권유합니다. 그 고위험군은 어떤 사람이냐? 고혈압, 심장 부정맥. 이거 골치 아픕니다.
이것 때문에 약 먹고 있은 지 지금 10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에 뇌졸중, 중풍이죠. 심장병력, 그 다음에 고지혈증이 심하거나 비만인 사람들은 이런 심장마비나 중풍의 고위험군에 속하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아스피린을 장기 복용할 것을 권유합니다. 물론 용량은 상당히 조절이 됩니다. 지금 아스피린이 큰 알이 나와 있는 거는 예를 들면 500ml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거를 2알씩 또 먹죠. 330ml. 근데 이렇게 장기적으로 먹는 사람들은 지금 상품으로 나와 있는 거는 보통 81ml라고 하는 그런 상품이 나와 있습니다. 미리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약을 이제 꾸준히 먹다 보면 혈액의 응고 기능이 저하됩니다. 그러면 이것이 다이빙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 실험을 지금 많은 팀들이 했고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내용이 다 다릅니다. 그러나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것이 감압병을 줄여준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은 팀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어떤 동물 실험을 통해서 쥐에다가 굉장히 다량의 아스피린을 주입을 하고, 그것도 이틀간 주입을 하고 고압 산소 챔버에 넣어서 다이빙을 시킵니다. 이때는 고압 산소를 쓰는 게 아니고 그냥 챔버 안에 압력만 올리는 거죠. 그래서 감압병이 잘 생기는가를 테스트를 하는 거죠. 근데 감압병의 빈도가 아스피린을 먹인 놈과 안 먹인 놈에서 차이가 나더라. 먹인 놈에서 덜 생기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동물 실험이라는 게 쥐고, 그 다음에 챔버에서 다이빙 시킬 때는 사실 굉장히 좀 심하게 시킵니다. 깊은 수심에서 오래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극한의 상황을 만들지, 저희들처럼 뭐 레크레이션 혹은 테크니컬 레크레이션을 하는 이런 분들까지 여기에 참 다 효과가 좋다 이렇게 말하기에는 좀 어폐가 있습니다. 지금도 고압산소 챔버를 돌리는 많은 병원에서 환자를 챔버 안에 넣기 전에 보조적으로 이 아스피린을 다량 투여를 시키는 곳도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아스피린이 어떤 피를 묽게 만드는 효과에 대한 신뢰 혹은 의존을 하는 게 아닌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아스피린을 장기적으로 먹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다이빙에는, 특히 감압병에는 도움이 되는 것 같다가 결론이에요. 근데 문제는 아스피린을 계속 먹는 사람들은 응고가 되지 않으니까 어떤 출혈을 잘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출혈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중이에 압착이 왔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사람도 피가 나는데 아스피린을 많이 먹은 사람은 피가 다량이 나는 거죠. 오랫동안 납니다. 이런 거 신경 써야 되겠죠. 특히 또 우리가 다이빙 하다 보면 가끔 다칩니다. 뭐 여러 경우를 저희들이 봤죠. 배에 올라가다 떨어져서 골절을 입는 경우도 봤습니다. 배에서 그 배에 보면 뚜껑이 있고 밑에다가 닷 같은 걸 넣어 놓는 그런 공간에 사람이 빠져들어가서 막 얼굴이 찢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다이빙에 있습니다. 모든 스포츠에 다 있겠죠. 그러나 이럴 때 만약에 이런 상해가 오면 출혈이 심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분명히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사람들의 경우는 뭐 다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만 절대로 압력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우리가 감기 혹은 상기도 위험이 있을 때 압력 균형이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에 다이빙을 하는 것은 이런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되겠습니다. 난파선에 보면 한 번씩 뾰족한 물질들이 있습니다. 내부 침투하고 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동굴에도 그냥 얇은 수트를 입고 한번 재미로 들어가는데
이 동굴에 있는 바위 같은데 잘 안 보이니까요. 이렇게 긁히면서 피를 흘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거 엄청 주의해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어떤 위험성이 있는 다이빙을 내가 안 하면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면 아스피린을 최소 1주 이상, 가급적이면 2주 동안 복용을 중단하고 해야 됩니다. 특히 이제 수술을 하는 경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스피린을 복용하는 분들의 어떤 다이빙 이슈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었고요. 결론적으로 꾸준히 아스피린 먹는 사람이 최소한 감압병에 걸릴 확률은 좀 줄어드는 것 같다. 그러나 출혈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어떤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상황들, 감기 걸렸을 때 압력 평형이 잘 안 될 수 있는 거라든지 혹은 주위 환경에 좀 문제가 있는 곳을 다이빙할 때는 특별히 주의를 요한다. 이것이 오늘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스피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도 제가 머리가 조금 아파서 빨리 아스피린을 500ml짜리를 하나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